3년간 지극정성으로 병든 시어머니를 모셔 효부라 칭송받던 며느리. 그녀가 어째서 시어머니의 약사발에 끔찍한 독을 넣었을까요? 마당이 돌에 닿자마자 치익 소리를 내며 허연 거품을 끓어오르게 만든 그 독약.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 독사를 막아낸 효녀 신우이와 그 모든 것을 지켜본 뒤 피를 토하며 쓰러진 시어머니. 모든 증거가 며느리를 향하고 있는 이 완벽한 비극은 정말 며느리의 끔찍한 배신이었을까요? 아니면 효라는 아름다운 이름 뒤에 숨겨진 더 무섭고 탐욕스러운 진실이 있는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효자골이라는 명예 뒤에 숨겨진 한 여인의 억울한 눈물과 떠돌이 의원이 된 암행어사 박문수가 돌을 끓게 만든 독약의 정체를 낱낱이 파헤치는 그 통쾌한 과정을 들려드립니다. 지금부터 구독, 좋아요와 함께 시작합니다. 늦가을 쌀쌀한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만들던 무렵 박문수는 효자골이라 불리는 작은 마을에 당도했습니다. 이름처럼 이 마을은 효자 효부가 많기로 소문이 자자하여 고을 입구에는 조정에서 내린 연려문까지 번듯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칭송이 자자해야 할 마을의 분위기가 어찌된 일인지 흉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쉬쉬하고 귓속말을 나누기 바빴고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박문수는 의례 그렇듯 마을에서 가장 큰 주막을 찾아 허기를 달래며 민심을 살피기로 했습니다. 주모, 이 고을은 효자골이라 들었는데 어찌 사람들 낯빛이 이리 어둡소. 무슨 큰일이라도 났는가? 박문수가 국밥을 한술 뜨며 묻자 주모가 한숨부터 푹 내쉬었습니다. 말도 마시오, 선비님. 지금 온 마을이 발칵 뒤집혔다마다요. 저 윗마을 최진사댁 아시지요? 3대가 효를 실천한다며 나라에서 상까지 받은 그 집 말입니다. 알다마다 그 댁 며느리가 시어머니 병수발을 3년이나 지극정성으로 든다고 칭찬이 자자하지 않았소. 주모가 목소리를 확 낮추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쯧쯧, 그게 다 가식이었나 봅니다. 글쎄 그 며느리, 오씨 부인이 시어머니 약사발에 독을 탔다는구먼요. 뭐라? 박문수의 숟가락이 멈칫했습니다. 독을 탔다니 그게 무슨 소리요? 소문이 아니라 참말이라오. 며칠 전 3년간 꼼짝없이 누워 계시던 최노마님께서 약을 드시고는 피를 토하며 쓰러지셨답니다. 헌데 마침 그 약사발을 들고 온 며느리 손목을 최진사댁 신우이, 그러니까 며느리에게는 신우이지요. 그 최씨 처자가 덥석 잡았다는 겁니다. 신우이가 어찌 알고 잡았단 말이요? 글쎄 말입니다. 그 신우이가 평소에도 오라버니와 새언니에게 어머니 병수발은 내가 다들 터이니 두 분은 편히 쉬시라며 극구 사양하던 효녀 중에 효녀라더군요. 그날도 마침 어머니께 문안을 드리러 왔다가 며느리가 올린 약사발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을 맡았다는 겁니다. 냄새라. 예. 신우이가 새언니, 이 약에서 쓴 냄새가 납니다 하니 며느리가 당황해서 그릇을 빼앗으려 했고 신우이는 어머니 드시면 안 됩니다 하며 약사발을 쳐냈는데 그 약이 마당 돌 위에 떨어지자 돌에서 치익 소리가 나며 거품이 일었다지 뭡니까? 그야말로 천인공노할 독약이었던 게지요. 주모의 목소리는 이미 오씨 부인을 천하의 악녀로 단정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며느리는 어찌 되었소? 어찌 되긴요. 그 자리에서 포박당해 지금 지방광에 갇혀있다 하더이다. 최진사는 3년간 자신을 속인 아내에게 치를 떨며 대청마루에서 나오지도 않고 효녀 신우이만이 피를 토하신 어머니 곁을 지키며 밤새 간호를 하고 있다지요. 아이고, 겉모습만 보고는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그 착해 보이는 얼굴로 어찌 시어머니를. 박문수는 말없이 국밥 그릇을 비웠습니다. 이야기가 너무나도 극적이었습니다. 지극한 효부로 소문난 며느리, 3년간 누워있던 시어머니,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 독약 사발을 막아낸 효녀 신우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이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주모, 그 신우이는 혼인을 안 했소?
어찌 그리 친정에 자주 드나든단 말이오. 아, 그 처자 말씀이요? 혼인은 했지요. 이웃 마을 부잣집으로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워낙 약골이라 시집 살림은 제쳐두고 어머니 간호가 먼저라며 이리 친정에 와 살다시피 했다더군요. 사람들이 다 혀를 내두를 정도였지요. 저런 효녀가 없다고. 남편이 약골이라. 박문수는 밥값을 치르고 주막을 나섰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3년간 병수발을 들던 며느리가 왜 하필 지금 독사를 시도했을까? 신우이는 어떻게 그 순간에 나타난 냄새만으로 독을 알아챘을까? 약사발이 돌에 떨어지자 치익 소리가 났다. 그것은 너무나도 연극 같은 설정이었습니다. 병든 어머니, 며느리, 그리고 너무나도 효녀인 신우이. 이 셋 사이에 흐르는 것은 효심이 아니라 다른 것일 수도 있겠구나. 박문수는 이 끔찍한 비극의 진실을 제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는 저작거리 약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낡은 보찜에서 가장 허름한 겉옷을 꺼내 갈아입고 깊숙이 넣어두었던 침통과 마른 약재 몇 봉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효자골의 소문난 비극이라. 어디 그 피토한 시어머니의 맥이라도 한번 짚어보아야겠다. 박문수는 콧수염을 쓰다듬으며 영락없는 떠돌이 의원의 모습으로 살얼음판 같은 최진사댁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떠돌이 의원으로 변신한 박문수는 최진사댁의 굳게 닫힌 대문 앞에 섰습니다. 효자골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집안 전체에는 무겁고 차가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피냄새나 약냄새 대신 왠지 모를 서슬 퍼런 기운이 느껴졌지요. 박문수가 낡은 침통을 고쳐 메고 대문을 쾅쾅 하고 두드렸습니다. 이리 계시오. 길 가는 의원이요. 이 댁에 큰 우환이 들었다 하여 왕진을 왔소이다. 한참이 지나서야 문이 삐걱하고 조금 열렸습니다. 문틈으로 늙은 하인 하나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쏘아보았습니다. 의원이라니? 우린 부른 적 없수오. 썩 돌아가시오. 박문수는 일부러 한 걸음 물러서며 과장되게 소리쳤습니다. 인심이 야박하기 짝이 없구려. 듣자 하니 이댁 노마님께서 피를 토하고 사경을 헤매신다 하던데 내 비록 행색은 이러하나 어이의 비방을 물려받아 해독에는 귀신 같은 솜씨를 지녔소이다. 이대로 환자를 방치하다가 큰일이라도 나면 그땐 누구를 탓하려 하시오. 해독과 어이라는 말에 하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안채 쪽에서 창백한 얼굴의 사내 하나가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이 집의 주인 최진사였습니다. 그는 며칠간 잠을 한숨도 못 잔 사람처럼 퀭한 눈으로 박문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방금 해독이라 하였소? 그러하외다. 소문으로 듣자 하니 독에 당하셨다 하기에 미쳐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맥이라도 한번 짚어보게 해주시지요. 최진사가 절박한 심정으로 문을 열어주려던 찰나 안채에서 낭낭하지만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라버니, 지금 무얼 하시는 겁니까? 검증되지도 않은 떠돌이 의원을 함부로 들이다니요. 목소리의 주인은 소복 차림의 머리를 단정히 빗어넘긴 여인이었습니다. 3년간의 간호로 수척해졌다기엔 그 눈빛이 너무나도 형형하게 살아있었습니다. 바로 그 효녀 신우이 최씨 처자였습니다. 그녀는 박문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쌀쌀맞게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집안은 큰일을 당해 경황이 없습니다. 이미 고을 최고의 의원님께서 다녀가셨고 어머님은 지금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침통 하나 덜렁 메고 온 의원님께 저희 어머니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만 돌아가 주십시오. 그녀의 말은 정중했으나 그 안에는 감히 거역할 수 없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라비인 최진사마저도 제압하고 있었습니다. 최진사가 동생의 기에 눌려 아우님 말이 그렇다고 말을 흐렸습니다. 박문수가 그 광경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집의 실권은 아들인 최진사가 아니라 출가외인인 저 신우이에게 넘어가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껄껄 웃었습니다.
효심이 지극하신 따님입니다. 허나 의술이란 검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맥으로 하는 법. 고를 최고의원이 못 고친 병을 떠돌이 의원이 고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혹 따님께서는 어머님의 병환이 낫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무어라. 최씨 처자의 눈이 매섭게 치켜 올라갔습니다. 지금 제게 무슨 망발을. 망발이 아닙니다. 박문수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3년간 누워 계셨다 들었습니다. 3년간 못 고친 병이 하필 며느리가 올린 약을 드시고 피를 토할 만큼 악화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 피가 다른 이유에서 나온 피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당장 저자를 내쫓지 않고 무엇하느냐. 최씨 처자가 하인들에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녀는 박문수의 말이 제 속이라도 꿰뚫어 본 듯 과하게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소란 피우지 마시오. 박문수가 침통을 들어 보였습니다. 나는 환자를 보러 온 것이지 싸우러 온 것이 아니오. 정 그렇다면 내가 진짜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저 마당에 떨어졌다는 독약의 흔적이라도 보게 해주시오. 그것만 보아도 나는 무슨 독인지 능히 알 수 있소이다. 독약의 흔적이라는 말에 최 진사와 신우이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저기입니다. 최 진사가 마당 한가운데 유난히 반질반질한 돌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저 돌 위에 약사발이 떨어져 거품이 치익하고 끓어올랐다 하더이다. 박문수는 천천히 그 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쪼그려 앉아 돌의 표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거품이 끓어올랐다. 박문수가 돌의 표면을 손가락으로 쓱 문질러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묻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코를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흙냄새와 이끼 냄새 외에는 아무런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구려. 박문수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돌을 끓게 만들 정도의 독이라면 필시 돌의 색이 변하거나 역한 냄새가 적어도 사흘은 가야 마땅한 법인데 이 돌은 너무나도 깨끗하구려. 마치 누군가 아주 깨끗이 닦아놓은 것처럼 말이오. 그 말에 최씨 처자의 얼굴이 순간 파랗게 질리는가 싶더니 이내 다시 분노로 붉어졌습니다. 무례하다. 어찌 감히. 그날의 참상을 보지도 못했으면서 당장 이자를 끌어내라. 오라버니. 이자는 의원이 아니라 저 독부 오씨의 한패가 분명합니다. 당장 내쫓으세요. 최 진사는 박문수의 말에 잠시 의심의 빛을 보였으나 동생의 확신에 찬 고함에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게, 의원 양반 그만 돌아가 주시오. 지금 내 속이 타들어가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으므. 하인들이 박문수를 문 밖으로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썩 가시오. 쾅 하고 대문이 닫혔습니다. 문 밖으로 쫓겨난 박문수는 옷에 먼지를 털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를 쫓아낸 것이 아니라 진실을 쫓아낸 게로구나. 저 신우이 보통 내기가 아니야. 환자의 맥을 짚는 것은 틀렸으니 이제 광에 갇혀있다는 그 억울한 독부의 목소리를 들어볼 차례로군. 박문수는 발길을 돌려 최 진사댁의 높은 담장을 따라 광이 있을 법한 뒤편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대문 밖으로 쫓겨난 박문수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담벼락 그림자를 따라 집 뒤편으로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매서운 신우이의 눈을 피해 억울한 누명을 쓴 며느리 오씨 부인이 갇혀있을 광을 찾아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랑채와 안채에서 멀리 떨어진 뒤뜰 구석에 낡고 음습한 광 한 채가 보였습니다. 문은 무거운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었고 손가락 하나 들어갈 틈 없는 작은 창살만 벽 높이 뚫려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주위를 한번 살피고는 광의 벽에 귀를 바싹 대었습니다.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죽은 듯한 침묵이었습니다. 부인, 계십니까? 박문수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나는 당신의 편이 되어줄 사람입니다. 안에서는 여전히 아무런 기척이 없었습니다. 박문수가 다시 속삭였습니다. 나는 아까 그 마당의 돌을 본 떠돌이 의원이요.
독이 끓었다는 그 돌 너무나 깨끗하더이다. 그 말이 신호였을까요? 한참의 침묵 끝에 광 안쪽에서 집단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훌쩍이는 소리와 함께 쥐어짜는 듯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십니까?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는 아닙니다. 오씨 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공포와 절망에 질려 낯선 이의 목소리에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거는 듯 했습니다. 부인, 진실을 말해주시오. 박문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어찌 된 일입니까? 정말 부인께서 독을... 아닙니다. 오씨 부인의 목소리가 절박하게 박문수의 말을 잘랐습니다. 저는 3년간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시어머님 약을 다렸습니다. 헌데 그날은 신우이 아가씨께서... 신우이가 무엇라 하던가요? 아가씨께서 손수약을 다리셨다 했습니다. 새언니 3년간 고생하셨으니 오늘 하루만이라도 제가 정성을 다하겠다며 저에게는 그저 어머님께 가져다 드리기만 하라 했습니다. 신우이가 다린 약을 부인이 가져다 드렸다. 예, 저는 아가씨의 그 지극한 효심에 감복하여 아무 의심 없이 약사발을 들고 어머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씨 부인의 목소리가 격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헌데 제가 어머님께 약을 막 올리려던 순간 아가씨께서 방문을 박차고 들어오시며 새언니, 지금 무얼 하시는 겁니까?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에 들린 약사발을 그대로 쳐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주저앉았는데 아가씨가 마당을 향해 어머니 드시면 안 됩니다. 하고 외치며 약사발을 마당의 돌 위로 던져버렸습니다. 박문수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스스로 약사발을 돌 위에 던졌다. 예, 그리고는 돌에서 거품이 치익하고 끓어오르는 것을 저도 보았습니다. 부인. 박문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시어머님께서는 그 약을 한 모금이라도 드셨습니까? 아닙니다. 입에도 대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피를 토하셨다는 말이오? 오씨 부인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잦아들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억울함입니다. 어머님께서는 이미 3달 전부터 가끔 피를 토하셨습니다. 뭐라고? 원래 피를 토하셨다? 예, 오랜 병환으로 속이 상하신 게지요. 고을 의원도 마음의 준비를 하라 하였습니다. 헌데 그날 아가씨가 약사발을 깨트리며 소란을 피우는 그 순간 어머님께서 너무 놀라 다시 피를 토하신 것입니다. 아가씨가 새언니가 올린 독약 때문에 어머니께서 피를 토하신다. 고 저 독불을 당장 잡아라. 하고 그렇게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효녀 신우이 최씨 처자가 꾸민 연극이었습니다. 병든 어머니가 원래 피를 토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타이밍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준비한 어쩌면 독이 아닐 수도 있는 그저 돌과 반응하는 무언가일 수도 있는 약사발을 며느리에게 건네게 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 며느리를 시어머니를 독살하려 한 악녀로 만든 것입니다. 부인. 박문수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신우이 최씨 처자는 혹돈이 궁합니까? 예. 오씨 부인은 뜻밖의 질문에 울음을 멈칫했습니다. 시집간 이웃마을 부잣집은 이미 껍데기만 남았다고 들었습니다. 남편 되는 분이 노름으로 재산을 다 탕진했다고. 그래서 아가씨가 오라버니인 제 남편에게 돈을 자주 빌려가셨습니다. 그랬군요. 박문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신우이가 병든 어머니와 기가 약한 오라버니 그리고 헌신적인 며느리를 모두 속이고 이 집의 재산을 통째로 삼키기 위해 벌인 끔찍한 짓이었습니다. 부인. 마지막으로 그 신우이가 며칠 전 저작거리의 수상한 약방에서 돌을 끓게 만드는 약재를 사가는 것을 보았다는 그런 소문을 혹 들은 적이 있습니까? 예. 돌을 끓게? 박문수는 짐짓 의미심장한 말을 던져두고는 벽에서 떨어졌습니다. 부인. 조금만 더 버티고 계시오. 그 억울함 내가 반드시 풀어줄 것입니다.
박문수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효녀 신우이의 뒤를 캐기 위해, 그리고 돌을 끓게 만드는 약재의 정체를 찾기 위해 다시 저작거리의 약방으로 발길을 재촉했습니다. 억울한 며느리 오씨 부인의 절규를 뒤로하고 박문수는 다시 저작거리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오씨 부인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효녀 신우이 최씨 처자가 벌인 연극의 가장 중요한 소품은 바로 돌을 끓게 만드는 약재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박문수는 다시 떠돌이 의원의 행색으로 효자골에서 가장 큰 약방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퀴퀴한 약재 냄새가 코를 찌르는 약방 안에는 돋보기를 쓴 늙은 약방 주인이 약재를 저울질하고 있었습니다. 영감님, 길손이 약을 좀 구하러 왔소이다. 약방 주인은 박문수의 허름한 행색을 힐끗 보더니 귀찮다는 듯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약 말이오? 감기약이요? 아니면 배앓이 약이요? 그런 흔한 약재가 아닙니다. 박문수는 짐진 목소리를 낮추고 신비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지금 한양의 어느 높은 대감댁에 귀한 약을 지어 올리러 가는 길이요. 허나 그 약효를 증명해 보일 신물이 하나 필요한데 마침 그 재료가 다 떨어져서 말이요. 신물이라니? 그게 무슨... 약방 주인이 저울질을 멈추고 박문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이요. 박문수가 약방 주인의 귀에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돌에 닿으면 마치 독사가 독을 뿜듯이 치익 소리를 내며 거품을 일으키는 아주 기이한 약재 말이요. 겉보기에는 독약처럼 보이나 실은 그저 돌과 반응하는 그런 신기한 물건이 필요하오. 대감댁 마당의 삿된 기운을 쫓는 의식에 쓸 물건이라오. 박문수의 그럴싸한 말에 약방 주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돌을 끓게 만드는 약재라. 그런 것은 약으로 쓰는 물건이 아닌데 의원 양반이 어찌 그런 것을 찾으시오. 그러니 비방이 아니겠소. 박문수가 침통을 탁하고 탁자에 올려놓았습니다. 내 비록 행색은 이러하나 궁중의 비방을 다루는 사람이요. 혹 영감님께 그런 물건이 있다면 값을 후하게 쳐드릴까 하는데 말이요. 궁중 비방과 후한값이라는 말에 약방 주인의 태도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런 해괴한 물건을 찾는 사람이 또 있었구려. 또 있었다니. 박문수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나 말고 또 누가 그런 것을 찾았단 말이오? 약방 주인은 제 입이 방정이라며 혀를 차더니 이내 돈이 될까 싶어 말을 이었습니다. 며칠 전 웬 부잣집 마나님 하나가 다급히 찾아왔었지요. 낯빛이 하얗게 질려서 돌에 묻은 묵은 이끼를 단번에 태워버릴 약을 달라 하더이다. 그래서 무얼 주셨소? 약방 주인은 약방 구석의 선반으로 가 작은 옹기 항아리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이것이요. 석회수 진액이요. 그는 뚜껑을 열어 보였습니다. 안에는 허옇고 걸쭉한 액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을 돌에 부으면 돌에 난 상처나 물기와 반응하여 금세 부글부글 끓어오르며 열을 내뿜지요. 웬만한 이끼나 때는 단번에 녹여버릴 만큼 독합니다. 냄새도 고약하지요. 그것을 사간 부인이 혹 저 윗마을 최진사댁 신우이 최씨 처자가 아니던가요? 박문수가 묻자 약방 주인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니 그걸 어찌 아셨소? 맞소이다. 그 효녀 따님이더이다. 나는 그저 묘소의 성물이라도 닦으려나 보다 하고 드렸지요.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최씨 처자는 연극을 위해 이 석회수 진액을 미리 준비했던 것입니다. 박문수는 속으로 끓어오르는 분노를 누르고 짐짓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과연 내가 찾던 것이 바로 그것이요. 나도 그것을 조금 나누어 주시오. 의식을 치르려면 꼭 필요하니 말이오. 박문수는 엽전 몇 푼을 주고 석회수 진액을 작은 약병에 덜어 품에 넣었습니다. 약방 주인은 낯선 의원이 비싼 값에 쓸모없는 석회수를 사가는 것을 보고 횡재라도 한 듯 싱글벙글했습니다. 그럼 수고하시오. 약방을 나선 박문수의 손에는 돌을 끓게 만드는 약재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독약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효녀 신우이의 탐욕과 만나 억울한 며느리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독약이 되었던 것입니다. 박문수는 다시 최진사댁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는 잡았다. 하지만 이 증거를 저 어리석은 최진사와 고을 백성들 앞에서 어찌 증명해야 하는가? 그는 이 끔찍한 연극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저 효녀 신우이보다 훨씬 더 극적인 무대가 필요함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주막으로 돌아가는 대신 곧장 이고을의 관아가 있는 곳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이런 폐륜적인 사건은 일개 의원이 아니라 관이 나서야 할 일이다. 허나 저 사또가 미덥지 못하니 내가 먼저 판을 깔아야겠다. 박문수는 관아의 동태를 살피며 이 석회수 진액을 쓸 마지막 무대를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석회수 진액이 담긴 작은 약병을 품에 안은 박문수의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는 곧장 효자골의 관아로 향했습니다. 최진사댁의 굳게 닫힌 문은 신우이의 탐욕으로 잠겨 있었지만 관아의 문은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열 수 있으리라 판단한 것입니다. 관아의 문은 한낮임에도 횡하니 열려 있었고 포졸들은 대청마루 기둥에 기댄 채 한가롭게 졸고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떠돌이 의원의 행색 그대로 다급한 표정을 지으며 마당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보시오. 이보시오. 큰일이 났소. 사또 나리를 베어야겠소. 요란한 소리에 졸던 포졸 하나가 귀찮다는 듯 눈을 떴습니다. 웬 놈이냐. 감히 관아 마당에서 소란을. 썩 물러가라. 물러갈 일이 아니오. 박문수는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이 효자골에 사람 잡는 끔찍한 독극물이 퍼지고 있단 말이오. 당장 사또께 고하여 백성들의 목숨을 구해야 한단 말이오. 독극물이라는 말에 포졸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마침 대청마루 안쪽에서 낮잠을 즐기던 배가 불룩 나온 사또가 시끄러운 소리에 인상을 쓰며 걸어 나왔습니다. 웬 소란이냐. 웬 놈이 감히 내 낮잠을 깨우는가. 박문수는 기다렸다는 듯이 사또 앞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사또 나리. 소인은 지나가던 떠돌이 의원이오나 방금 저작거리 약방에서 이 고을에만 도는 무시무시한 독극물의 정체를 알아내었기에 이리 급히 고하러 왔나이다. 사또는 효자골이라는 이름에 먹칠이라도 날까 싶어 짐짓 위험 있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독극물이라니. 이 태평성대에 무슨 해괴한 소리냐. 나리. 그 독은 돌을 끓게 만드는 독이라 불린다 하옵니다. 박문수는 최진사댁에서 들은 말을 그대로 읊었습니다. 물에 타면 냄새도 없고 색도 없으나 돌에 닿는 순간 치익 소리를 내며 거품을 일으키는 무서운 독이라 하옵니다. 소인이 듣자 하니 며칠 전 최진사댁에서 벌어진 끔찍한 일도 그 독 때문이라 들었사옵니다. 사또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최진사댁 일은 그 집 며느리가 저지른 폐륜 범죄일 뿐 어찌 그것이 독극물이 퍼진 일단 말이냐. 사또 나리. 박문수가 절박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만약 그 독약이 며느리가 구한 것이 아니라 저작거리 약방에서 누구나 살 수 있는 물건이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소인이 방금 약방에서 확인한 바 그 돌을 끓게 만드는 약재는 누구나 돈만 주면 살 수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지금 온 고을이 효자골이라 칭송이 자자한데 이런 흉악한 독극물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음이 알려진다면 사또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는 제 실적이나 명예에 흠이 가는 것을 병적으로 싫어하는 위인이었습니다. 박문수가 쐐기를 박았습니다. 나리. 이 일은 최진사댁의 집안 싸움이 아닙니다. 이 효자골의 명예가 걸린 일입니다. 당장 최진사댁의 모든 관련자를 관아로 불러 그날 사용된 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독이 어찌 유통된 것인지 만백성 앞에서 명명백백히 밝히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흉흉한 민심을 다스리고 효자골의 명예를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또는 박문수의 그럴싸한 말에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네 이놈. 비록 행색은 남루하나 일의 경중을 아는구나. 내 말이 옳다. 이 일은 한 집안의 일이 아니라 이 고을 전체의 기강에 관한 문제다.
사또는 자신의 무능이 드러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여봐라. 사또가 포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장 최진사댁으로 가 최진사와 그 아들 그리고 그 효녀 신우이 최씨 처자를 모조리 이리로 대령시키라. 아, 그리고 박문수가 다급히 덧붙였습니다. 그 독약의 흔적이 묻어있다는 마당의 돌도 반드시 증언을 위해 이리로 가져오라 일러주십시오. 옳지. 그 돌이 가장 중요한 증자다. 당장 그리 시행하라. 포졸들이 예. 하고 외치며 최진사댁으로 달려갔습니다. 박문수는 떠돌이 의원으로서 이 신문에 참관할 것을 사또에게 허락받았습니다. 그는 관아 마당 한 구석에 쪼그려 앉아 품속에 석회수 진액이 담긴 약병을 가만히 매만졌습니다. 최씨 처자, 그대가 만든 그 완벽한 연극, 이제 그 연극을 이 관아 마당에서 만천하가 지켜보는 가운데 내가 다시 한번 멋지게 재현해 보이겠소. 박문수의 눈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관아 마당은 금세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사또는 효자골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까 두려워 안절부절 못하며 대청마루를 맴돌았습니다. 독극물이 유통되다니, 이놈의 고을에서 그는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그저 떠돌이 의원의 모습으로 마당 한 구석에서 조용히 침통을 만지작거리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최진사댁 일가를 대령했나이다 하는 포졸의 외침과 함께 관아의 문이 열렸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선 것은 최진사였습니다. 그는 며칠 사이 폭삭 늙어버린 모습이었습니다. 아내에게 배신당했다는 충격과 집안의 불명예로 인해 넋이 반쯤 나가 보였습니다. 그의 뒤를 따르는 아들, 즉 오씨 부인의 남편은 기가 약한 사람답게 아버지의 등 뒤에 숨어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당당하게 걸어 들어온 것은 바로 효녀 신우이 최씨 처자였습니다. 그녀는 오라버니와 달리 허리를 꼿꼿이 세웠습니다. 소복 차림이었지만 그 기세는 조금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관아 마당에 낯선 의원이 앉아있는 것을 보고 잠시 미간을 찌푸렸으나 이내 사또에게 다가가 읍을 했습니다. 사또 날이 이 무슨 연유로 온 집안 식소를 관아 마당까지 부르신 것입니까? 지금 어머님께서는 사또가 그녀의 말을 버럭하고 잘랐습니다. 지금 그대의 어머니가 문제가 아니오. 효자골의 명예가 걸린 일이오. 사또는 박문수가 알려준 대로 독극물 유통이라는 제목을 내세웠습니다. 듣자 하니 그대 집에서 사용된 그 끔찍한 독이 저작거리에서 유통되고 있다 하던데 어찌된 일인지 그대들이 낱낱이 고해야 할 것이다. 최씨 처자는 독극물 유통이라는 말에 잠시 당황한 기색이었으나 이내 평정을 되찾고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사또 나리, 그것은 낭설이옵니다. 그 독은 저의 젖몹쓸 새언니 오씨 부인이 앙심을 품고 어디선가 몰래 구해온 것이 틀림없사옵니다. 어찌 그것이 저작거리에. 그럼 그 독부가 어디서 독을 구했는지 알고 있소? 그것은 최씨 처자가 말을 고르던 바로 그때 포졸 4~5명이 끙끙거리며 마당에 돌 하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바로 독약의 흔적이 묻어있다는 최진사댁의 그 돌이었습니다. 사또 나리, 명하신 증언할 돌을 가져왔나이다. 돌이 마당 한가운데 쿵 하고 놓이자 최진사와 그 아들은 질겁을 하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박문수가 바로 그때 떠돌이 의원의 목소리로 사또에게 다가가 읍을 했습니다. 사또 나리, 드디어 모든 증거가 모였습니다. 저 돌이 바로 돌을 끓게 만드는 독의 증거입니다. 사또가 박문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의원이 바로 저작거리 약방에서 그 독극물의 정체를 알아냅니다. 최씨 처자의 눈이 뱀처럼 가늘어지며 박문수를 쏘아보았습니다. 저놈이 그새 관아까지. 그녀는 박문수가 약방에서 석회수 진액의 정체를 알아챘을지도 모른다고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또 나리, 저 의원의 말이 맞사옵니다.
저 돌이 바로 제 새언니의 죄를 증명하는 증좌입니다. 저 돌에 약사발이 떨어져 거품이 끓어올랐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쳐 박문수가 알아낸 증거를 자신의 증거로 뒤바꾸려 했습니다. 박문수는 그런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사또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또나리, 참으로 기이한 일이옵니다. 무엇이 기이하단 말이냐. 저 효녀 따님께서는 새언니가 범인이라 하고 돌이 그 증거라 하십니다. 허나 정작 그 독을 사용했다는 죄인은 이 자리에 없습니다. 흑백을 가리려면 양쪽의 말을 모두 들어보아야 하는 것이 관아의 법도가 아니옵니까? 박문수가 최씨 처자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독부라 불리는 며느리 오씨 부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찌 이 자리에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최씨 처자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 흉악한 것을 어찌거나 마당에 지금 집 뒤편광에 굳게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녀는 그렇다면 박문수가 그녀의 말을 잘랐습니다. 지금 당장 그 독부를 이리로 데려와야 합니다. 그는 사또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또나리, 돌을 끓게 만드는 독이 저작거리에 퍼졌다면 그 출처를 알아야 합니다. 어쩌면 저 돌은 며느리의 죄가 아니라 시누이의 원한을 증명하는 돌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무어라. 최씨 처자가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사또나리, 저자가 감히 저를 모함합니다. 저는 어머님을 구한 효녀입니다. 효녀인지 악녀인지는 두 사람이 한자리에 섰을 때 비로소 가려지는 법. 박문수는 사또에게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만약 저 며느리를 부르지 않고 이 일을 덮으신다면 소인은 이 효자골에서 돌을 끓게 만드는 독이 유통되고 있으며 사또께서는 그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고 한양에 돌아가 낱낱이 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양이라는 말에 사또는 질겁을 했습니다. 그는 최씨 처자의 노여움보다 제 관직이 날아가는 것이 더 두려웠습니다. 네 이놈들. 사또가 포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장 최진사대광에 갇혀있다는 그 오씨 부인을 이리로 대령시키라. 어서. 최씨 처자는 사또 아니 되옵니다. 하고 외쳤지만 이미 포졸들은 관아를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최진사와 그 아들은 사색이 되어 땅바닥만 바라보았고 최씨 처자는 분노와 불안에 입술을 깨물며 박문수를 노려보았습니다. 박문수는 그저 떠돌이 의원의 모습으로 품속에 든 석회수 진액 약병을 만지작거리며 이 끔찍한 연극의 마지막 배우가 무대에 오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죄인 오씨 부인을 대령했나이다. 하는 포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관아 마당으로 끌려 들어온 오씨 부인은 그야말로 산송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며칠을 광 속에 갇혀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한 듯 낯빛은 종잇장처럼 하얗게 뜨고 입술은 바싹 말라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마당에 일가친척이 모두 모여있고 그 가운데 자신을 독부라 불렀던 시누이 최씨 처자가 서 있는 것을 보자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정말 아니란 말입니다. 반면 최씨 처자는 그 꼴을 경멸하듯이 쳐다보며 사또에게 고했습니다. 사또나리, 저 흉악한 년의 연극에 속아 넘어가서는 아니 되옵니다. 어서 전연에게 주리를 틀어 그 독약의 출처를 밝히소서. 그녀의 목소리는 어찌나 당당하고 꼿꼿한지 듣는 이로 하여금 오씨 부인이 범인임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사또가 에잉 시끄럽다는 듯 곤장을 칠 기세로 일어섰을 때였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시지요. 마당 구석에 앉아있던 떠돌이 의원 박문수가 일어섰습니다. 그는 사또에게 읍을 하고는 마당 한가운데 놓인 증거의 돌을 가리켰습니다. 사또나리, 흑백을 가리기에 앞서 그날의 참상을 목격한 이들의 증언을 다시 한번 들어보아야 합니다. 박문수는 오씨 부인을 향해 먼저 물었습니다. 저 돌이 그날의 그 돌이 맞소? 오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날 저 돌에서 거품이 끓어오르는 것을 그대도 똑똑히 보았소? 예. 시누이 아가씨께서 약사발을 던지시자 치익 소리가 나며 거품이 났습니다. 박문수는 이번엔 최씨 처자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효녀 따님께도 묻겠습니다. 그날 그 끔찍한 독약이 돌에 닿자 어떠했는지 이 백성들 앞에서 다시 한번 똑똑히 증언해 주시겠소? 최씨 처자는 이것이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이라 생각하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똑똑히 기억하고 말고요. 저의 새언니가 든 약사발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에 막아서자 저 돌 위로 약이 쏟아졌습니다. 그러자마자 마치 뱀이 독을 뿜듯이 치익하는 굉음과 함께 허연 거품이 부글부글 끓어올라 돌을 태우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독약이 아니고서는 바로 그것입니다. 박문수가 그녀의 말을 탁 하고 잘랐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어제 약방에서 사온 석회수 진액이 담긴 작은 약병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또나리. 그리고 백성들은 보시오. 그는 약병의 마개를 열고 최진사댁에서 가져온 증거의 돌 위에 그 석회수 액체를 쪼르르 부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그 순간 돌에 닿은 석회수는 최씨 처자의 증언과 똑같이 치익 하는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허연 거품을 부글부글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독약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석회수였지요. 관아 마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사또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박문수가 그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던 최씨 처자를 쏘아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이미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사또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또나리, 보셨습니까? 저것이 독이 아니라 저작거리 약방에서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석회수라는 것입니다. 저 효녀 따님께서는 어머님을 구한 것이 아니라 이 석회수를 이용해 억울한 새언니에게 독살 누명을 씌우려 한 것입니다. 무어라. 세상에. 관아 마당은 순식간에 충격과 경악으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최진사와 그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최씨 처자를 바라보았고 오씨 부인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이내 억울함에 복받쳐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씨 처자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파랗게 질린 입술로 아니다. 라는 말만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석회수 거품과 함께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관아 마당의 모든 공기가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얼어붙었습니다. 효녀 시누이 최씨 처자는 제 눈앞에서 벌어진 자신이 꾸민 연극과 똑같은 광경에 사색이 되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파랗게 질린 입술로 아니다. 저것은 하는 말만 중얼거렸습니다. 반면 억울한 누명을 쓴 며느리 오씨 부인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이내 내 말이 맞지 않느냐 는 듯한 절박한 눈빛으로 박문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사또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박문수는 그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던 최씨 처자를 쏘아보았습니다. 사또나리, 보셨습니까? 박문수가 사또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것이 독이 아니라 저작거리 약방에서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석회수라는 것입니다. 저 효녀 따님께서는 어머님을 구한 것이 아니라 이 석회수를 이용해 억울한 새언니에게 독살 누명을 씌우려 한 것입니다. 무어라. 세상에. 관아 마당은 순식간에 충격과 경악으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최진사와 그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최씨 처자를 바라보았고 오씨 부인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이내 억울함에 복받쳐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다. 그때 최씨 처자가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이성을 붙잡으려는 듯 사또를 향해 기어가며 외쳤습니다. 사또나리, 저 의원놈의 사술입니다. 저놈이 저 흉악한 것과 한패가 되어 저를 모함하는 것입니다. 저는 효녀입니다. 저는 어머님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전현이 가져온 약사발에서 분명 독사의 냄새라. 박문수가 그녀의 말을 탁 하고 끊었습니다. 그는 품속의 석회수 진액 약병 뚜껑을 열어 사또의 코앞에 휙 하고 내밀었습니다. 사또나리,
이 냄새를 맡아보시지요. 석혜수의 코를 찌르는 듯한 시큼하고 역한 냄새가 사또의 코를 찔렀습니다. 쿨럭. 이게 무슨 냄새냐. 박문수가 마당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외쳤습니다. 이것이 석혜수 진액의 냄새입니다. 효녀 따님의 말대로라면 그날 며느리가 가져온 약사발에서는 이토록 지독한 냄새가 났어야 합니다. 그는 넛이 나간 오씨 부인을 가리켰습니다. 허나 저 며느리는 아무 냄새도 맡지 못했다고 하였소. 3년간 약을 달인 사람이 이 지독한 냄새를 맡지 못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박문수는 다시 최씨 처자를 쏘아보았습니다. 범인은 바로 이 약재를 직접 사온 사람, 그래서 이 냄새를 알고 있었던 사람, 그리고 이 냄새를 독약의 냄새라고 우길 수 있었던 단 한 사람, 바로 당신 최씨 처자가 아니고 누구란 말이오. 아니다. 나는 모른다. 나는 저런 것을 산 적이 없다. 최씨 처자가 마지막까지 발악을 했습니다. 증거가 있느냐? 내가 저것을 샀다는 증거가 있느냔 말이다. 증거라. 박문수는 떠돌이 의원의 가소롭다는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증거는 바로 저기 병 안에 누워 계신 그대의 어머니께서 듣고 계시지 않죠. 박문수는 아까부터 마당 한쪽 구석에 멍하니 앉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시어머니 최노마님을 가리켰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최노마님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아들, 딸, 며느리가 모두 모인 이 끔찍한 연극에 넛이 나간 듯 보였으나 그 눈빛만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슬프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가 무릎을 꿇고 물었습니다. 노마님, 3년간 노마님 곁을 지키며 약을 달인 것은 저 며느리입니까? 아니면 따님입니까? 최노마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최씨 처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니, 저자의 말에 조용히 하라. 박문수가 호통을 쳤습니다. 지금은 진짜 효심이 말할 차례다. 박문수가 다시 노마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날 노마님께 약사발을 가져다 준 것은 며느리였으나 그 약을 직접 달인 것은 저 따님이 맞습니까? 최노마님의 눈에서 그토록 참았던 눈물 한 줄기가 툭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들어 울고 있는 며느리, 오씨 부인이 아닌 파랗게 질려 자신을 노려보는 딸 최씨 처자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어찌 내 오라비의 재산이 그리도 탐이 나더냐. 그 한마디는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관아 마당을 울렸습니다. 어머니. 최씨 처자는 그 말에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듯 그 자리에 풀썩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최진사와 그 아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제 어머니와 동생을 번갈아 볼 뿐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박문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사또를 향해 더 이상 떠돌이 의원이 아닌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또, 이제 효자골의 진실이 보이십니까? 사또가 어안이 벙벙하여 입을 열려던 바로 그 순간 박문수는 품속 깊이 넣어두었던 마지막 물건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낡은 침통도 석회수 약병도 아니었습니다. 임금의 명을 상징하는 서슬퍼런 마패였습니다. 박문수가 그것을 사또의 눈앞에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박문수의 그 한마디는 얼어붙은 관아 마당을 깨뜨리는 천둥소리와도 같았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사또였습니다. 그는 떠돌이 의원이 순식간에 어사가 된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하는 신음소리만 내뱉었습니다. 두 눈은 마패를 본 채 그대로 굳어버렸고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사또 나리. 사또가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는 땅바닥에 머리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소관이 미처 용안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죽을 죄를. 최진사와 그 아들은 이미 넛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자신들의 집안 싸움이 어사의 심판대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들 역시 본능적으로 땅에 엎드렸습니다. 오직 한 사람 효녀 신우이 최씨 처자만이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은 채 파랗게 질린 입술로 박문수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연극이 아닌 차가운 절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그들을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포졸들은 무얼 하느냐. 박문수가 호통을 치자 어쩔 줄 모르고 굳어있던 포졸들이 화들짝 놀라며 창을 고쳐 쥐었습니다. 저 흉악한 사또를 당장 대청마루에서 끌어내려 포박하라. 사또. 사또가 비명을 질렀지만 포졸들은 이제 사또가 아닌 어사의 명이 따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또를 거칠게 끌어내려 땅바닥에 꿇어앉히고 밧줄로 묶었습니다. 박문수가 사또를 향해 엄중히 말했습니다. 사또는 들으라. 그대는 이 고을의 목민관이 되어 억울한 백성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내 놈의 본분일진데 사또는 귀가 멀었는가? 3년간 지극정성으로 시어머니를 모신 며느리의 억울한 절규는 듣지 못하고 어찌 탐욕에 눈이 먼 시누이의 거짓 증언에만 귀를 기울였단 말이냐. 제대로 된 조사 한 번 없이 한 사람의 인생을 파묻으려 한 죄. 또한 이 효자꼴의 명예를 지킨다는 핑계로 진실을 덮으려 한 그 무능의 죄. 그 모든 죄를 물어 너를 당장 파직하고 한양으로 압송하여 국법에 따라 엄히 다스릴 것이다. 사또는 살려주시옵소서라는 말만 반복하며 통곡했습니다. 박문수는 그에게서 눈을 돌려 이번에는 최씨 처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또한 죄인 최씨 처자를 포박하라. 나는 죄인이 아니다. 최씨 처자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발악했습니다. 나는 어머님을 구하려 한 효녀일 뿐이다. 저 의원놈이 사수를 부린 것이다. 아직도 효녀 타령이냐. 박문수가 벼락같이 소리쳤습니다. 내년의 죄는 병든 어미가 피를 토하는 것을 이용한 폐륜의 죄요. 내 오라비의 재산을 탐하여 3년간 병수발을 든 올케에게 살인 누명을 씌운 무고의 죄다. 내년이 약방에서 사온 저 석혜수가 내년의 모든 탐욕과 거짓을 증명하고 있지 않느냐. 네가 어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런 끔찍한 연극을 벌일 수 있단 말이냐. 박문수가 품에서 석혜수 진행 약병을 꺼내 마당에 내던졌습니다. 최씨 처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그 약병을 바라보았습니다. 포졸들이 달려들어 그녀의 팔을 뒤로 꺾어 묶었습니다. 그녀가 끌려가며 땅에 엎드려 부들부들 떨고 있는 제 오라비와 아버지를 향해 원망이 가득한 눈빛을 쏘았습니다. 이 어리석은 이 집안의 재산이 전연의 손에 넘어가는 꼴을 보려고. 시끄럽다. 저 흉악한 자의 입을 막고 당장 옥에 가두어라. 박문수의 명이 떨어지자 최씨 처자는 비명과 함께 관아 안쪽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이제 엎드린 최 진사부자와 넋이 나간 며느리 오씨 부인, 그리고 모든 것을 지켜본 최 노마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아까부터 마당 구석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눈물만 흘리고 있던 최 노마님에게 다가갔습니다. 노마님, 불효막심한 딸자식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하셨습니다. 노마님은 박문수의 손을 잡고 늙고 주름진 얼굴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사또, 내 며느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늙은이가 죽기 전에 진실을 보게 해주셔서. 박문수는 그녀를 부추겨 일으킨 뒤 마지막으로 멍하니 앉아있는 오씨 부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이 상황이 믿기지 않는 듯 묶였던 손목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부인. 박문수가 나직이 불렀습니다. 이제 일어나시오. 그대의 억울함은 모두 풀렸소. 오씨 부인은 그제야 박문수의 얼굴을 올려다보았고 어사또 하고 작게 부르더니 그 자리에 엎드려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3년간의 고된 수발과 며칠간의 끔찍했던 누명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울음이었습니다. 박문수는 그녀가 마음껏 울도록 그저 묵묵히 기다려주었습니다. 관아 마당의 모든 공기가 박문수가 치켜든 마패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라는 그 서슬퍼런 외침은 효자골이라는 거짓된 이름 뒤에 숨어있던 모든 추악함을 단숨에 베어버리는 칼날과도 같았습니다. 사또는 이미 넋이 나가 마패를 든 박문수와 땅바닥에 널브러진 증거의 돌을 번갈아 보며 사시나무 떨듯 떨 뿐이었습니다. 떠돌이 의원이 아니라 나라의 암행어사였습니다. 그는 제 관직이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박문수는 꽁꽁 얼어붙은 관아의 포졸들을 향해 벼락같이 호통을 쳤습니다. 포졸들은 무얼 하느냐. 어사의 명이 떨어졌음에도
저 흉악한 자들을 당장 포박하지 않고. 그제야 정신을 차린 포졸들이 자신들의 주군이었던 사또에게 먼저 달려들어 오라를 묶었습니다. 사또. 시끄럽다. 박문수가 사또의 변명을 가로막았습니다. 내 놈의 죄는 억울한 백성의 절규를 외면하고 효자꼴이라는 허명에 눈이 멀어 진실을 덮으려 한 죄다. 이 효자꼴의 명예는 내 놈이 지킨 것이 아니라 내 놈의 무능과 탐욕으로 인해 땅에 떨어진 것이다. 내 놈은 당장 파직하여 한양으로 압송, 국법에 따라 엄히 다스릴 것이다. 사또가 끌려나가자 마당에는 최씨 일가만이 남았습니다. 박문수는 이제 이 모든 비극의 주인공들을 차례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최 진사와 그 뒤에 숨어 벌벌 떠는 그의 아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최 진사와 그 아들은 들으라. 두 부자가 화들짝 놀라며 땅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그대들은 한 집안의 가장이고 남편이면서 제 아내와 며느리의 진심을 헤아리지 못했소. 효라는 이름 뒤에 숨어 진실을 보려 하지 않았고 간악한 자의 말에 휘둘려 3년간 지극정성으로 봉양한 며느리를 독부로 몰아세웠소. 그대들의 어리석음이 이 모든 비극을 키운 공범이요. 박문수는 그들에게서 눈을 돌려 파랗게 질린 채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앉아있는 효녀 신우이 최씨 처자를 쏘아보았습니다. 내 인연 최씨, 내년의 죄는 셈하기도 어렵구나. 박문수의 목소리는 얼음장보다 차가웠습니다. 병든 어미가 피토하는 것을 이용한 폐륜의 죄요. 노른빚에 눈이 멀어 오라비의 재산을 탐한 죄. 그 모든 죄를 덮기 위해 3년간 헌신한 올케에게 독살이라는 끔찍한 누명을 씌운 무고의 죄. 내년이 저작거리 약방에서 사온 저 석혜수가 내년의 모든 탐욕과 거짓을 증명하고 있지 않느냐. 네가 어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런 끔찍한 연극을 벌일 수 있단 말이냐. 박문수가 품에서 석혜수 진행 약병을 꺼내 마당에 내던졌습니다. 여봐라. 저 폐륜하고 흉악한 자는 당장 옥에 가두어라. 그 남편의 노름빚과 재산을 모두 몰수하고 그 몰수한 재산은 이 효자골에서 가장 굶주리고 병든 이들을 위해 쓰이게 할 것이며 너는 평생을 감옥에서 그 죄를 뉘우치게 될 것이다. 최씨 처자는 더 이상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끌려가며 제 오라비를 원망과 경멸의 눈빛으로 쏘아볼 뿐이었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이제 억울한 누명을 벗은 오씨 부인과 모든 것을 지켜본 최노마님 그리고 넋이 나간 최진사 부자만이 남았습니다. 박문수는 아까부터 마당 구석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눈물만 흘리고 있던 최노마님에게 다가갔습니다. 노마님, 불효막심한 딸자식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하셨습니다. 노마님은 박문수의 손을 잡고 늙고 주름진 얼굴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사또. 내 며느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늙은이가 죽기 전에 진실을 보게 해주셔서. 박문수는 그녀를 부추겨 일으킨 뒤 마지막으로 멍하니 앉아있는 오씨 부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이 상황이 믿기지 않는 듯 묶였던 손목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부인. 박문수가 나직이 불렀습니다. 이제 일어나시오. 그대의 억울함은 모두 풀렸소. 오씨 부인은 그제야 박문수의 얼굴을 올려다보았고 어사또하고 작게 부르더니 그 자리에 엎드려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3년간의 고된 수발과 며칠간의 끔찍했던 누명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울음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넋을 놓고 있던 그녀의 남편 최진사의 아들이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 아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인, 내가 어리석었소. 내가 당신을 믿지 못했소. 용서하시오. 최노마님 역시 며느리 곁으로 다가와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아가야, 내 아가야.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리고 남편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효자꼴의 거짓된 명예가 무너진 자리에 비로소 진짜 가족의 눈물이 흐르는 순간이었습니다. 박문수는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다가 조용히 관아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는 효자골이라 쓰인 마을 입구의 열려문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허명은 저리도 높고 화려하나 그 그늘은 이토록 깊고 어둡구나.
박문수는 삿갓을 고쳐 쓰고 쌀쌀한 늦가을 바람 속으로 다시 보찜을 메고 떠났습니다. 진짜 효는 돌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나누는 따뜻한 밥 한 그릇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그는 또 다른 억울한 울음소리를 찾아 길을 나섰습니다. 암행어사 박문수의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와 함께 해주세요. 그럼 편안한 밤 되시고 저는 다음에 다시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